캘리포니아주에서 2035년에는 가솔린으로 급유해야 하는 신규 자동차와 트럭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남가주 주택가격이 최고 기록을 연일 경신하면서 주택시장이 화랑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속에 고가의 주택 매매가 두드러지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국 입국 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자가격리를 면제받기 위해 한인으로 추정되는 시민권자가 애틀랜타 총영사의 직인을 위조한 혐의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미국 내 보급 시점을 놓고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냈던 질병통제예방센터 수장이 결국 보급 예상 시점을 앞당겨 정정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고 의회의 행정부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석을 채울 후임 연방대법관의 신속한 지명이 필요한 이유로 11월 대선이 결국 대법원에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공화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비리 의혹을 고리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과 관련해 러시아 댓글 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퍼나르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흑인 여성이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에 대한 대배심의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산 부품에 붙이는 관세 조치를 철회해달라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핵심 기술 기업 주가도 다시 불안해지면서 급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035년에는 가솔린으로 급유해야 하는 신규 자동차와 트럭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가스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늦어도 2035년경에는 가솔린 자동차와 트럭의 신규 차량 판매를 금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솔린 차량을 소유하거나 중고 가솔린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신규 가솔린 차량 판매는 불허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신규 출시되는 차량 가운데 일정 부분을 전기차로 채우도록 하는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가스로 급유하는 차량의 판매를 전면 금지토록 하는 것은 전국에서 가주가 처음입니다. 전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10대 중 1대꼴이 가주에서 판매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뉴섬 주지사의 이번 조처를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대한 조처가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남가주의 주택 가격이 최고 기록을 연일 경신하면서 주택시장이 화랑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속에 고가의 주택 매매가 두드러지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남가주의 중간 주택가는 60만 달러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주택 중간 가격은 1년 전보다 12.1%가 뛰어오른 것으로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주택 중간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지난달 주택 매매율은 1년 전보다 2.4%가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업률이 급증한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뛰어오른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여파가 소득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부동산 업계는 풀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진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주민들의 경우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행이나 취미 생활에 지출하는 비용이 절감되면서 여윳돈을 주택 마련에 보탤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소득층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체감 온도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주택시장에서 고가의 주택 매매가 두드러지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가주에서 지난달 판매된 주택의 22%는 100만 달러가 넘는 고가의 주택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1년 전에 16%에서 상당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지난달 가주에서 판매된 50만 달러 미만의 주택은 전체 매매 건수의 38% 수준으로 하락해 1년 전과 비교하면 46%나 매매 건수가 줄었습니다. 주택 가격을 치솟게 하는 원인은 3% 미만의 낮은 몰기지 이자율에다 주택 매물 급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에 따르면 지난달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1년 전에 비해 매물이 19%가 줄었습니다. 일랜드 엠파이어와 벤츄라,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도 매물이 큰 폭 줄었습니다. 매물 부족은 주택 건설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점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 속에 나이든 베이비 부머 세대가 넓은 생활 공간을 제공해주는 주택을 처분하기를 현재 꺼리고 있는 것도 주택 매물 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한국 입국 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2주 코로나19 자가격리를 면제받기 위해 애틀랜타 총영사의 직인을 위조해 가짜 자가격리 면제 서류를 작성했던 간큰 미국 국적자가 강제 추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어제 한국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실은 지난 6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국 국적자 A씨가 검역소에서 위조된 자가격리 면제서를 제시했다 적발됐다고 공개했습니다. 백 의원실은 한국 외교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국방 관련 업무 목적으로 면제세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당국이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제공한 면제 서류 발급 명단과 대조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임시생활시설에 2일간 격리 조치 후 강제 출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씨는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제공하는 이 면제 서류 양식에 공관장인 김영준 총영사의 직인 사진을 덮이는 방식으로 출력을 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A씨의 공관장 직인 입수 경로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 당국은 A씨가 한인 미국 시민권자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위조 수법으로 미뤄 한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은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9월 17일 A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백종원 의원실에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된 이후 면제 서류 위조는 해당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련 사건이 유일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백 의원은 K방역의 성과에 흠집을 내지 않으려고 사건 발생 후 3개월 동안 쉬쉬하다가 이제서야 조치를 취했다면서 외교부와 보건복지부에 질타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일선에서 근무하는 필수 직종 근무자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차일드 케어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1,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마련되는 차일드 케어 바우처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 5,000명에게 제공되며 대상은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필수 직종 종사자라 재택근무가 여의치 않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해당됩니다. 바우처 신청은 전화 1888-922-4453 1888-922-4453번 혹은 웹사이트 ccala.net으로 하면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미국 내 보급 시점을 놓고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냈던 질병통제예방센터 수장이 결국 보급 예상 시점을 앞당겨 정정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내년 4월까지 약 7억 회 투약분의 백신이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 전체 인구수와 비슷한 3억 5천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또 나는 모든 미국인 대중에게 완전히 백신을 접종하는데 내년 4월, 5월, 6월, 어쩌면 7월까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시간표는 보건복지부 관리가 제시한 것을 되풀이한 셈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이날 같이 청문회에 나온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11월까지 5천만의 투약분의 백신이 12월 말까지 1억 회 투약분이 그리고 내년 4월까지는 총 7억 회 투약분이 준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지난 16일 상원의 다른 청문회에 나와 백신을 원하는 모든 미국인에게 백신을 지급하려면 내년 7월까지 가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몇 시간 뒤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열고 레드필드 국장의 발언을 공개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연말까지 1억 회분의 백신이 미국에 보급될 것이라며 그중 많은 부분은 그보다도 빨리 보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확진율이 처음으로 3%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가주 보건당국은 주 저녁에 네일살롱 업소들에 대해 지역에 관계없이 제한적인 실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 보건국의 마크 갈리 박사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가주 전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율이 지난 2주 사이 처음으로 3%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그동안 지역에 따라 실내 영업만 허용됐던 네일 업소들에 대해 주 저녁에서 실내 영업 재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주정부의 결정과는 별도로 LA를 비롯한 각 카운티 보건당국이 지역 내 네일업소들의 실제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LA 카운티 보건국의 경우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네일업소들에 대한 영업 재개 허용 여부를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코로나19 수치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빠르면 다음 주부터 경제 재개 3단계인 오렌지 단계로 승격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프랭크 김 오렌지 카운티 CEO가 오늘 밝혔습니다. 반면 현재 LA 카운티는 경제 재개 가이드라인에서 최악인 단계인 퍼플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노동절 연휴 이후 접수된 코로나19 수치가 집계돼야 추후에 다음 단계로 승격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시한이 9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연방 센서스 인구 조사 마감이 이제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단체들이 막바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향후 10년 권익이 달린 센서스 응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체들은 대면 서비스, 홍보 행사, 가가호호 방문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자가 응답자와 센서스 요원을 통해 참여한 경우를 모두 합한 전체 응답률은 지난 20일 기준 전국 평균 95.4%, 캘리포니아주 평균 97%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세부 지역별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만 본래 자가 응답률이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았던 LA는 미응답자 비율도 타 지역보다 여전히 높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일 기준 자가 응답률은 캘리포니아 68.6%에 비해 LA는 57.3%였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률은 연방 지원금 규모와 연방 의석수 등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각 지역과 단체들은 막판 조금이라도 더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한인 단체들도 막판 참여율 올리기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대선과 함께 열리는 연방의회 및 각 지역 선거가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캘리포니아에서 우편 투표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선거운동 열기가 거세지면서 이번 선거에 뛰고 있는 한인 후보들도 막판 공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김, 미셸 박스틸, 데이브 민 등 주요 한인 후보들은 광고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일제히 상대 후보의 공약 및 과거 활동 등을 비판하며 부적격 후보임을 강조하는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데이브 민 후보는 상대의 극단적인 방과학적 견해 등 잘못된 점을 부각시키는 새로운 TV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민 후보는 과학자, 의사, 간호사, 공중보건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경제정책 전문가로 일선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도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후보의 경우 최근 상대 후보의 정책과 공약 남발 행태를 비판하는 웹사이트를 별도 개설했습니다. 영김 후보 역시 상대인 길 시스네로스 현 의원이 지난 2년여간 의정활동에서 지키지 못한 공약을 조목조목 나열해 비판하는 내용의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의 우편 투표는 오는 10월 5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부터는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투표 열기와 막판 선거운동 열기가 고조될 전망입니다. 오는 11월 3일 선거에서 LA 사지구 시의원 연임을 노리고 있는 한인 데이빌 시의원이 서부 대표 매체인 LA타임스의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LA타임스는 또 다른 한인 후보 그레이스 유가 있는 시의회 10지구에서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어제 LA타임스는 재선 LA 시의원 데이빌 류라는 제목으로 사지구 선거에서는 데이빌 류 시의원을 마크 리들리 토마스를 다시 시의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0지구의 경우 리들리 토마스를 각각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LA타임스는 데이빌 류 시의원에 대해 지난 2015년 초선 도전 때는 공식 지지를 하지 않았었지만 그가 첫 임기 동안 듣고 배우고 응답하려는 자세와 함께 때로 반대편의 입장도 수용하고 잘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다며 공식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업자들로부터 정치자금 퇴출 노력, 노숙자 쉘터 및 영구주택 건립 과정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LA 한인회의 차기 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 절차가 10월 중순이나 돼야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인회 정관 개정 검토 작업이 예상보다 더 시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LA 한인회 제프이 사무국장은 정관 개정은 10월 중순쯤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현재 로펌 두 곳에 자문을 의뢰해 기존 정관을 검토 중인데 검토 결과가 나오면 한인회 정관개정위원회가 이를 받아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여기에 최근 비대면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해 초안을 만든 뒤 다시 로펌에 넘겨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된다고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정관 개정이 10월 중순에 나오게 된다면 예상보다 절차가 조금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앞서 과거 선거를 토대로 오는 12월 31일까지인 로라 전 현 회장의 임기 만료 2달 반 전인 10월 중순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정관 개정 및 선거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선거 방식, 직접이나 또는 간접 선거 방식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 씨가 경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한 대배심의 결정이 나왔는데 관련 경찰 3명 가운데 1명만 1급 중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것도 테일러 씨와 직접 관련된 혐의가 아니어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켄터키주 루이스빌, 시위대가 거리를 점거한 채 행진합니다. 시위대 중 일부는 강목을 든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됩니다. 브리오나 테일러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켄터키주 대배심의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입니다. We need to voice our opinions to the public. And how can we voice our opinions to the public when the police is blocking the public from us? 테일러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이 쏜 총탄 8발을 맞고 숨졌습니다. 당시 테일러 씨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약물 수색영장을 들고 집을 급습한 경찰에 총을 쐈고 경찰이 이를 응사하던 과정에서 숨진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찾던 사람은 이미 구금 중인 상태였고 이 아파트에는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3명의 경관 모두 바디캠을 지니지 않아 검찰은 진상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배심은 3명의 경찰 가운데 1명을 1급 중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명은 정당방위, 기소된 브렛 한킨슨 전 경관의 혐의는 테일러 씨의 이웃 아파트에 총격을 가해 목숨에 위협을 가한 것만 적용됐습니다. 테일러 씨의 사망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혐의입니다. Justice is not often easy. It does not fit the mold of public opinion, and it does not conform to shifting standards. It answers only to the facts and to the law. 시위가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켄터키시와 경찰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바리케이트를 설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흑인표를 의식한 듯 누구보다도 흑인들을 위해 일을 많이 한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 진보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고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되면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조문 의사와 함께 오는 26일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하는 민주당과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조기가 개항된 미국 연방 대법원, 검은 옷을 입은 직원들이 중앙 계단을 내려와 늘어섭니다. 이어 운구차가 도착하고 성조기에 감싸진 고 긴즈버그 대법관의 관을 안으로 옮깁니다. 이어 홀 안에서 가족과 친지, 동료 대법관만이 참석한 비공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There she won famous victories that helped move our nation closer to equal justice under law, to the extent that women are now a majority in law schools, not simply a handful. 대법원은 이틀 동안 관을 중앙 계단에 공개해 일반인들이 추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He was the reason that I am an attorney today. I mean, if she hadn't done what she did for gender equality, I don't believe that I would be an attorney. 이어 사흘째 되는 날인 25일에 의사당으로 옮겨 의회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국회의사당에 안치되는 여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하루 뒤 연방 대법원을 찾아 경의를 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의회 추모 행사 다음 날 후임 대법관 지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후임자 지명은 차기 대통령이 정할 문제라며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인선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임자 지명이 이미 대선 과정에서 큰 이슈가 된 상태여서 미국민의 존경을 받고 삶을 마무리한 만큼이나 편안한 안식까지는 좀 더 이슈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하원 민주당이 오늘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고 의회의 행정부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공식 명칭은 민주주의 보호 법안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이후라는 뜻의 포스트 트럼프 개혁안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통행으로 드러난 구조적 한계 개선이 주 목적인 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 하원 민주당의 7개 상임위원장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에 대통령의 사면 및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소환장 발부와 관련한 법원 심리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감찰관과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의회가 책정한 예산을 뒤집거나 명백히 정치적인 활동에 관여하는 당국자들의 인상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외국의 미국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조항도 삽입됐습니다. 공동 성명은 이번 법안은 향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막고 견제 및 균형을 회복하며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기존 질서와 관행을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며 체감한 한계가 고스란히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언제 상정될지는 불분명하지만 11월 대선 이후나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석을 채울 후임 연방대법관의 신속한 지명이 필요한 이유로 11월 대선이 결국 대법원에 갈 것이라는 전망을 들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우편 투표는 사기, 프레임으로 불복할 계획임을 내비친 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우편 투표 사기를 벌이고 있다면서 그에 비하면 북한 등 외국의 선거 개입은 별것 아니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투표를 둘러싼 소송의 가능성 때문에 대선 전에 연방대법관을 임명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주 중요하며 이것은 결국 연방대법원에 갈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나는 연방대법관이 9명인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결과가 연방대법원에 갔을 때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별세로 생긴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8명의 연방대법관이 4대4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방대법관 8명 중 5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진보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오후 연방대법관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이 트럼프 그룹의 사기 혐의를 조사 중인 뉴욕주 검찰에 대선 전 출석해야 한다고 법원이 명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아서 앵거런 뉴욕주 판사는 에릭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 인사들이 10월 7일까지 검찰에 출석해 증언 녹취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에릭 트럼프는 오는 11월 3일 대선 전까지는 출석할 수 없다고 버텼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선 직전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트럼프 그룹과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제표상에 자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받고 세금 혜택을 얻은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법원에 트럼프 그룹에 수천 건의 문서를 제출하고 증언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법원 결정에 트럼프라는 이름을 가진 기업과 개인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그룹 측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와 별도로 뉴욕시 맨해튼 지검도 트럼프 그룹이 금융 또는 보험 사기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공화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비리 의혹을 고리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비리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며 바이든 때리기에 나선 것이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AP통신과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국토안보위와 금융위는 헌터가 2014년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인 브리스마 홀딩스의 이사로 참여한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87쪽짜리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당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인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정책에 관여한 시기여서 헌터의 이사직 활동이 법으로 금지된 이해 충돌을 일으켰다는 해묵은 의혹을 다시 꺼낸 것입니다. 이에 바이든 대선 캠프는 선거를 6주가량 앞두고 발표된 이번 보고서 가 선거 경쟁자에게 피해를 주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바이든이 쇼킨 전 총장의 해임을 요구할 시점에는 브리스마에 대한 적극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쇼킨의 해임은 오바마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자 유럽 국가들도 요구한 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미 대선과 관련해 러시아 댓글 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퍼나르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워낙 분열적이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 부대 입장에서 더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러시아 댓글 부대의 컨텐츠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16년 대선의 경우 러시아 댓글 부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다면 텍사스주 분리운동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유권자의 불안감을 부추겼고 이슬람교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와 사탄을 동일시하는 인터넷 광고를 페이스북 등을 통해 퍼뜨린 것도 러시아 댓글 부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 과정에선 러시아 댓글 부대는 근거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최근 러시아 댓글 부대는 우편 투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러시아 댓글 부대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인지 능력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글을 퍼뜨리고 있지만 이 문제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사안입니다. 클린트 워츠 전 연방수사국 요원은 올해 러시아 댓글 부대가 퍼뜨리는 소문들은 모두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들이라며 올해 업무량이 줄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SNS 기업에 대한 손보기에 나섭니다. 미 법무부가 금년간 SNS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정부안은 사용자가 올린 컨텐츠에 대한 SNS 기업의 법적 책임에 대해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적용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분명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한 SNS에 대해선 면책권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와 관련한 자신의 글에 경고 문구를 삽입한 트위터에 대해 언론의 자유 억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제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정부안에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SNS의 의무도 강화했습니다. 테러나 스토킹, 성범죄,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SNS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하면서 쿠바계 미국인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플로리다주의 표심을 얻는 게 관건인데 미국에서 쿠바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플로리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의 피그만 침공에 참여했던 이들을 불러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미국은 1961년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끊고 피델 카스트로 정권 전복을 위한 쿠바 망명자들의 피그만 침공을 지원했으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여행자들이 쿠바 정부 소유 시설에 숙박하지 못하게 하고 쿠바산 술과 담배의 수입을 제한하는 신규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사와 신규 제재 발표는 쿠바를 탈출해 플로리다주에 정착한 이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입니다. 간접 선거를 치르는 미국에서 플로리다는 선거인단 29명이 걸려 있어 경합주 중 가장 많습니다. 대선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인 것인데 2016년 대선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UN 총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화상 연설이었는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청년들에게 삶은 계속되니 함께 살아내자는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리더 RM이 2년 전 첫 UN 연설 당시를 떠올리며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As a young man standing at the UNGA, as a global citizen of this world, I imagine the limitless possibilities before all of us, and my heart beat with excitement. But COVID-19 was beyond my imagination.
함께 춤추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처음엔 모두 절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로 줄어든 할 수 있는 건 창밖을 내다보는 것뿐이었고 갈 수 있는 곳은 제 방 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갇힌 공간 안에서 다시 모두 함께 음악을 만드는 데 열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좁은 방 안이었지만 나와 우리의 세계는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악기와 스마트폰 그리고 팬들이 그 세상 안에 존재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다며 같은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전 세계의 청년들을 위로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우울해졌지만 메모를 하고 노래를 만들며 나에 대해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7 멤버들은 함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음악이기에 모든 것에 솔직할 수 있었고요. 나를 찾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란 걸 기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가장 즐겁게 해주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우린 그러길 원하고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But the stars shine brightest when the night is darkest. Life go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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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live on.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남측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측 해역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동향을 포착한 군은 입수된 첩보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원 47살 A씨가 실종됐습니다.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500톤급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낮 11시 반쯤 배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선원들은 수색을 통해 선미에서 A씨의 신발을 발견했고 낮 12시 50분쯤 해경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된 위치는 소연평도 남방 2km 해상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 NLL에서 직선거리로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해군과 해경, 해수부의 수색 작업에도 A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하루 뒤에야 북측 해역에서 A씨의 동향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A씨가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관련 첩보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측의 총격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접경 지역에 접근하는 인원은 사살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군 당국은 A씨가 조류에 휩쓸려 북측으로 넘어갔을 수 있지만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파악된 분석 결과를 오늘 오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월경 상황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군의 허술한 경계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A씨의 사망이 공식 확인될 경우 경위 파악과 향후 절차를 두고 북측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간 연락 채널을 3개월 넘게 차단한 상태여서 북측과의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특혜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적을 정리하겠다면서도 위법이나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했다며 반박 기자회견을 연 지 이틀 만에 박덕흠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어떤 부정청탁이나 법 위반은 없었지만 당에 더는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면서도 당에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박 의원을 향해 결단을 촉구한 당 안팎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박 의원이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럿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무부서인 국토부에 배속돼서 있었던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은 본인께서 또 많은 판단을 하실 것으로. 국민의힘도 원내외 인사로 조사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현 정권이 윤미향 의원과 추미애 장관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무소속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박 의원의 거취 표명에 더불어민주당은 탈당이 아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수사를 받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한 맹공을 펴는 한편 내부 악재도 빨리 털고 가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대량 해고 사태의 책임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이번 주 안에 내릴 전망입니다. 이 의원 본인은 자신의 지분을 헌납해 할 일을 다하고 법적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어떤 조치를 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리감찰단으로서는 규명해야 될 문제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감찰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의혹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당하거나 당에서 제명되더라도 의원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어 특권은 계속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가을에는 두피가 건조해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두피의 유수분 균형이 깨져 탈모가 잘 생깁니다. 두피에 필요 이상의 각질이 쌓이면 모낭세포 활동 기능이 떨어지면서 머리카락이 쉽게 빠집니다. 하루에 50개에서 70개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100개 이상 빠지면 탈모를 의심합니다. 국내 탈모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한국에서 2015년 20만 8,534명에서 2019년 23만 3,600여 명으로 4년 새 무려 12%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 남자가 55%, 여자가 44.9%를 차지합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3.5%로 가장 많았고 30대 22.2%, 20대 18.1% 순으로 많았습니다. 대동병원 피부과 과장은 성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탈모가 생기면 미용적인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존감을 상실하거나 우울증을 앓기도 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20, 30대부터 점차 모발이 가늘어져 탈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젊은 나이일수록 방심하지 말고 탈모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가질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모발의 청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머리를 감기 전 손을 깨끗하게 씻은 뒤 정량의 샴푸를 손에 짜서 거품을 충분히 만들어 골고루 두피와 머리카락에 묻히고 손가락의 지문 부분을 이용해 마사지하듯 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샴푸에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게 꼼꼼하게 헹구는 것도 필수입니다. 머리를 감거나 말릴 때 너무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바람을 이용하는 것은 피합니다. 두피를 자극해 큐티클층과 단백질 등이 손상되거나 유수분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물이나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이기는 머리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머리를 말리지 않고 자연 방치하는 것은 피합니다. 젖은 머리를 오래 두면 두피가 습해져 세균이 생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외선이 강한 날 야외 활동을 한다면 모자를 착용하고 머리는 일상 중 쌓인 먼지나 노폐물 제거를 위해 되도록 저녁에 감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근에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무리한 다이어트는 피하고 단백질이나 미네랄이 많은 식단의 식사를 하며 음주와 흡연도 삼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핵심 기술 기업 주가도 다시 불안해지면서 급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25.05포인트, 1.92% 하락한 26,763.1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8.65포인트, 2.37%가 떨어진 3,236.9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30.65포인트, 3.02% 급락한 1,632.9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주요 기술주 주가 움직임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주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이에 따른 봉쇄 조치의 강화 움직임도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저해했고 최근 다소 안정되는 듯 했던 기술기업 주가가 재차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시장 전반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신규 부양책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온수당 1,900달러 선을 내줬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전날보다 온수당 2.1% 떨어진 1,868.4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금값을 내리누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례가 다시 급증하면서 다른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최근 8주 사이 최고점으로 치솟았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내 재고 감소 소식에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3% 오른 39.93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의 11월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4% 떨어진 41.5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원유 비축량은 지난주 160만 배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오늘보다 3도가량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주말인 일요일까지 계속되겠고 다음 주에는 LA 다운타운 지역 90도 중반대, 밸리와 인랜드 지역은 세 자릿수의 낮 기온 기록하면서 주중 내내 반짝 더위가 다시 한번 예보된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6도, 62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8도, 59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8도, 밤 최저 62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큰 일교차를 보이는 가운데 내륙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7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9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